세종사이버대학교 빅데이터 처리 기술 중간고사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처리 기술에 대한 수집 적재의 내용으로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아키텍처는 A 시스템과 B 시스템의 프로토콜에 의해서 단단하게 결합하고 단단하게 결합하는 형태였습니다. 이거는 시스템 간의 단단한 결합으로서 복잡성이 증가하고 시스템의 에러에 의해서 B 시스템도 에러가 발생한 연쇄 반응 그리고 성능적 이슈가 전통적인 아키텍처에는 있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연계에 대한 어떤 패턴이 발전하면서 그 EIP 패턴이라는 특별한 패턴이 생기고 EIP 패턴은 시스템 간의 공통적인 패턴을 통해서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연계하고 수집하고 전송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EIP 패턴은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느슨한 결합을 하게 함으로써 확장성을 보장하고 정보는 통합하지만 흐름은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병렬 분산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아파치 플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플룸이란 단어는 수로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수로를 통해서 통나무를 흘려보낸다는 그런 뜻으로 데이터를 물결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동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플룸은 HDFS로 데이터를 이동시키기 위한 기술로서 로그성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오픈소스입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 취합 및 이동시키기 위한 분산형 소프트웨어고 유연하고 단순한 아키텍처로서 대량의 로그 수집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장애 방지 기능이나 페일오브 기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룸의 구성 요소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여러 시스템, 원자재 관리 시스템, 생산 관리 시스템, 창고 관리 시스템에 플룸을 이용한 에이전트를 심게 되고 에이전트는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룹 ERP에서 각 하위 시스템의 어떤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플룸 에이전트에는 소스, 채널, 싱크로 구성됩니다. 소스는 수집 대상 데이터를 수집을 담당합니다. HTTP든 FTP든 로그 파일이든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요. 이 채널은 소스와 싱크를 연결하는 임시적인 데이터 저장소가 됩니다. 메모리 방식도 있고 디스크 방식도 있습니다. 다음 싱크는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HDF에 저장한다든지 데이터베이에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파일로 저장한다든지 이렇게 각각 구성한 역할이 따로 있고요. 추가적으로 인터셉터라고 해서 데이터를 변환한다든지 데이터를 다르게 처리할 일이 있을 때 인터셉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플룸 아키텍처로는 전통적인 시스템들, 웹서버, FTP, 메일, ERP 등 시스템을 통해서 HDFS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여기에 플룸 에이전트가 각 시스템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HDFS를 전송하게 됩니다. 멀티로 구성해서 플룸 에이전트를 이중화시키고 이중화된 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HDFS를 저장하는 멀티 구성이 아키텍처가 있고요. 이걸 티어 개념으로 확장시키면 이너 티어와 아웃 티어를 나누게 되고요. 아웃 티어에서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중간에 이너 티어에서 그 에이전트를 다시 데이터를 집합하게 되고 그 집합 이너 티어에서 다시 FTP 파일을 적재하게 됩니다. 다음은 카프카입니다. 분산형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카프카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산 클러스터로서 정설이 용이하고 대용량 메시지 처리하고 성능이 우수합니다. 두 번째는 디스크를 활용함으로써 시스템이 중단되어도 메시지 유실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처리되는 메시지가 앞서 쌓여 있어도 느려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메시지 생성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어 메시지를 처리합니다. 칼럼의 주요 3가지 기능으로는요. 첫 번째는 발행 구독 기능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메시징 시스템과 유사한 레코드 시스템을 발행하고 그 레코드를 소비하는 기능입니다.
그다음 내결함성이라고 해서 클러스터를 구성하면서 시스템 물리적인 시스템이 한 대 고장 나더라도 그 성능에는 이상이 없고 기능적인 부분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그 내결함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발생한 데이터를 모두 스트림 처리합니다. 플룸의 아키텍처에서 아웃티어와 이너티어를 구성할 수 있다고 앞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걸 카프카로 대체하게 되면 플룸 에이전트를 통해서 아웃티어에서 에이전트를 수집하고 이 에이전트가 수집된 데이터는 모두 카프카로 전송함으로써 이 이너티어에 있는 에이전트의 멀티 복잡성을 카프카로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카프카의 구성 요소로는 첫 번째 프로듀스, 그다음 데이터를 뜻한 로그, 그다음 파티션, 그리고 데이터를 소비하는 컨슈머가 있습니다. 토픽과 파티션인데요. 토픽은 데이터의 분류를 설명하시면 되고, 파티션은 그 분류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병렬적인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가 발생되고 카테고리 또는 피드 이름으로 레코드가 기록되는 데이터 자체입니다. 토픽에는 보관된 데이터를 서브스크라이브하는 컨슈머가 n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토픽은 최소 1개 이상의 파티션으로 구성됩니다. 파티션은 레코드를 보관합니다. 그래서 Q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FIFO 방식으로 파티션에 동작하게 되고, 특별한 설정이 없다면 보관된 레코드는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보존 정책에 의해서 보존되는 설정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듀스가 토픽에다가 데이터를 발행하게 되면 컨슈머는 토픽에서 데이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 안에 토픽 안에 파티션은 기본적으로 1개를 구성할 수 있고요. 설정에 따라서 2개, 3개 늘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파티션을 한번 누르게 되면 다시 줄이지는 못합니다. 오프셋이라고 해서 이제 카프카 같은 메시징 시스템은 데이터를 전송이 보장돼야 됩니다. 이 컨슈머에게 데이터를 전송을 보장하기 위해서 오프셋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 오프셋은 그 컨슈머별로 어디까지 데이터를 가져갔는지 그걸 위치를 기억하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프카 클러스터인데요. 이 브로커는 물리적인 서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로커가 1개, 2개, 3개, 브로커 1, 브로커 2, 브로커 3가 있고요. 그 안에 파티션이 병렬적으로 분산되어 처리했습니다. P1인 브로커 1에도 있고 브로커 2에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브로커 1이 리더가 되고 브로커 2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도 그 파티션에 따라서 데이터도 분산해서 저장하고 그걸 파일로 저장함으로써 컨슈머에게 데이터 보장이 됩니다. 이런 파티션별 리더 선출은 줍키퍼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프카 아키텍처는 스탠드얼론 모드가 있고요. 두 번째, 단일 서버의 브로커를 여러 개 구성하는 가상의 클러스터 구성 모드가 있고요. 실제 물리 서버의 브로커를 분리함으로써 완전 클러스터가 구성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용도 외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단일 브로커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는 홀수계를 구성하고요. 그러니까 클러스터 1개당 최소 3 브로커를 구성해야 되고요. 리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데이터를 복제하기 위한 리플리케이션은 브로커 수보다 적게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하둡입니다. HDFS는 구글 파일 시스템에서 확장되었습니다. 자바로 개발되었고요. 클러스터 내 대용량 파일을 나눠 저장함으로써 데이터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HDFS 첫 번째 개요는 확장성, 대규모 확장성을 위한 설계로 단위 플랫폼에 무제한에 가까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러스터 구성하면서 서버만 계속 추가할 수 있다면 데이터는 무제한에 가깝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적응성, 사전 모델링 없이, 그러니까 구조 없이 비구조 형태의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고장이나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고장하더라도 특별한 데이터를 유실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법령 파일 시스템이 다르다는 의미는 HDFS라는 파일 시스템이 따로 있게 되고요. 이 HDFS는 읽어가는데 업데이트는 안 되고 기록하고 읽어가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읽고 여러 번 읽는 모델에, 한 번 쓰고 여러 번 읽는 모델에 적합합니다.
실제 하둡의 어떤 데이터 처리입니다. 하둡은 기본적으로 네임 노드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관장하고 기록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네임 노드가 있고요. 그 다음 실제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이터 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HDFS 클라이언트가 하둡에 저장하고 있는 네임 노드에 접근해서 어느 데이터 노드의 데이터를 저장할 건지를 네임 노드에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임 노드가 특정 데이터 노드를 지정하게 되면 실제 HDFS 클라이언트는 그 데이터 노드에 접근해서 파일을 기록하게 됩니다. 특정 데이터 노드의 파일을 기록하게 되면 내부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 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서 어떻게 리플리케이션 할지를 다 결정해서 내부적으로 리플리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데이터 노드는 기본적으로 파일 기반의 디스크 기반의 기록하기 때문에 데이터 유실이 없습니다. 실제 이제 데이터 노드에 데이터를 복제하는 방법인데요. 실제 하나의 파일을 그대로 복제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블럭이라는 HDFS만의 블럭이라는 단위로 데이터를 쪼개게 되고 그 데이터 단위로 실제 데이터를 복제해서 데이터 시스템 하나가 에러가 나더라도 다시 시스템에 복제된 데이터로부터 원본이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 유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복제수가 R1이라면 블록 ID 13은 이렇게 두 군데로 리플리케이션 개체가 두 개를 복제가 되고요. 3이라 그러면 데이터 2번은 이제 세 군데 데이터 노드에 복제가 되는 겁니다. 맵 리듀스, 하드웨어 맵 리듀스는 전통적으로 잡 트래커에서 스케줄이 조정되고요. 태스크 트래커라 해서 슬레이브 노드에서 태스크 트레드에서 맵 리듀스의 등준 등의 동작을 하게 됩니다. 맵 리듀스의 전통적인 동작은 대량의 데이터 처리를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맵 리듀스라는 프로그램 모델을 추상화시킨 라이브러리로서 작업을 작은 부분으로 나누고 각 시스템별로 독립적으로 처리합니다. 독립적으로 처리된 출력이 하나의 단위 위치에서 수집됩니다. 데이터를 인풋하게 되면 맵이라는 단위에서 데이터를 분류하게 되고요. 셔플이라는 단계를 지나 리듀스 단계에서 데이터를 요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풋에 대한 결과물을 내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맵와 리듀스의 크게 두 단계로 나누게 되는 거고, 모든 데이터는 키밸류 형태로 변환하게 됩니다. 잡 트래커에서 작업을 실행하게 되면 해당 잡 트래커에서 맵 리듀스를 태스크 트래커로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이 태스크 트래커에서 맵과 리듀스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 간단한 맵 리듀스 작업의 예인데요. 인풋 데이터에서 데이터 적재되어 있는 부분을 맵이라는 단계에서 지금 색깔을 보시면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분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류하게 된 걸 리듀스 작업을 통해서 같은 데이터끼리 이렇게 다시 줄이는 데이터 양을 줄이는 작업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아웃풋 데이터에 저장하게 됩니다. 하둡 얀입니다. 하둡 얀은 맵 리듀스의 확장성과 속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얀 자체로는 맵 리듀스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 유저 인터페이스를 개발만으로 구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얀은 맵 리듀스의 버전 2로 불리기도 합니다. 얀의 특징은 클러스터의 서로 다른 서버들에서 여러 작업들을 하나의 리듀스 매니저로 관리하는 게 얀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리듀스 매니저를 구성함으로써 서버들의 리소스 낭비를 최소화합니다. 기존 맵 리듀스와도 혼합되며 거의 모든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하둡 얀의 구성요소로 리소스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 리소스 매니저는 응용 프로그램들 간의 리소스 사용에 대한 경쟁을 조율합니다. 그 다음 노드 매니저라 해서 각 노드당 하나씩 존재하게 되며 이 리소스 매니저 지시에 받아서 작업의 요구사항에 따라 컨테이너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어플리케이션 마스터라고 해서 노드 매니저와 함께 번들로 제공되며 작업당 하나씩 생성됩니다.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작업을 모니터링하고 실행합니다. 리소스 매니저와 작업에 대한 리소스 요구사항을 협상하고 작업을 완료하기 위한 책임을 가집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실제 구동되는 모드는 어플리케이션 마스터에서 구동이 됩니다. 얀 아키텍처는
그러니까 리소스 매니저에서 자원을 스케줄링하게 되고 유저 어플리케이션은 실행을 조정하고 실제 태스크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그다음 컨테이너에서 노드 매니저에서 컨테이너 그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기 위한 컨테이너들을 관리하는 그런 얀 아키텍처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주키프입니다. 주키프는 우리가 사용하는 데가 리더 선출이나 또는 네임 노드, 데이터 노드로 구분하는 그런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키프를 분산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거죠. 주키프는 네임 서비스에서 부하 분산을 위해서 L4를 이용한 로드 밸런싱, DNS를 위한 부하 분산, 뭐 분산 락,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 놈에 저장하고 데이터 변경될 동안 다른 쪽에서 읽어가지 못하는 락 끄는 형태를 하는 거, 그다음 한계 수정 값 관리, 그다음 장애 상호 판단, 이 모든 것들을 주키프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키프는 분산 환경의 상호 조정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에 설명했듯이 락, 네임 서비스, 클러스팅 이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다음 분산 환경의 데이터 동기화를 보장합니다. 주요 활용 사례는 리더 선출, 우리가 카프카의 리더 선출 또는 하둡의 네임 노드, 데이터 노드 같은 노드 선출 이런 서비스들을 주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키프의 특징으로는 앙상블이라는 건데 앙상블이라는 일련의 호스트를 통해 서버들 간의 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키프가 네임 노드, 데이터 노드 간의 데이터 복제를 이루어주는 그런 연관 작업들을 주키프가 해줄 수 있습니다. 서버들 사이에 데이터가 복제되기에 일부 서버 장애가 전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분산 코딩의 특징이죠. 데이터를 분산시킴으로써 일부 서버가 장애 나더라도 복제되어 있는 동을 통해서 데이터가 복제가 된다는 거죠. 그 서비스 구성하는 서버는 모두 서로 알고 있어야 하고 반드시 홀수로 구성해야 돼요. 이게 클러스터의 어떤 주키프의 특징입니다. 클라이언트는 단일 서버의 TCP 연결을 유지하고요. 클라이언트 라이브는 단순한 몇 가지 명령만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를 본다든지 싱크한다든지 이런 단순한 명령만 제공하죠. 주키프는 하둡에서 아까 아침에 이렇게 하둡의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를 관리하는 데 쓰게 되고요. HBase에서 마스터 슬레이브 아키텍처에서 주키프를 활용하게 되고요. 스톰도 활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 카프카에서 우리가 리더 선출, 브로크, 메타 정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카프카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데이터 적재와 수집에 대한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